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일책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전국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국민의힘에서 몇몇 분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 기각을 얘기했던, 그리고 각하도 얘기를 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8대0 전원일치로 인용을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소수 의견 하나 없었습니다. 이 자들이 과연 법관들입니까? 오늘로 더 이상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시민 되다가 이 승복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두 달 뒤에 벌어지는 이 조기 대선은 문자 그대로 체제 전쟁 2차전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1차 체제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사간 법관 카르텔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저는 사간 법관 카르텔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기초가 허물어졌습니다. 하긴 사법부는 이미 권순일과 김만배의 사법 거래가 있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는 법관 계리 흠결과 이익관계로 인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들어눕는 풀처럼 처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들어누워버리는 그런 풀같은 판관들, 그게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는지 자신이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아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초시계까지 가져다 놓고 윤석열이 방어권을 제한하던 문영배가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니죠. 발음을 윤석열이라고 하지 않았죠.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했죠.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뒤에 퇴장을 하면서 김형두의 등을 쓰다듬는 한 장의 사진은 치욕의 사법 카르텔이라는 제목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오명은 돌에 파져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시작은 장인 총선 민주당의 일극체제 공천이었습니다. 국회가 장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셀카놀이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비명 행사로 상징되는 민주당 공천을 언론은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 벌인 민주주의 파괴극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냥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말이 돈다는 정도로만 보도를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공천 개입은 처벌하면서 공천 전횡은 왜 괜찮은가요?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 역시 당을 장악한 자의 일방적인 공천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의 일방적인 공천으로 인해 민의는 철저히 왜곡됐습니다. 그 바람에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임명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있는 국회의사당을 누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국회의사당에서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를 두고 내란죄라면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저는 이 탄핵 소추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만든 부비 트랩을 윤 대통령이 밟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해온 보수 논객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부비 트랩을 밟은 그 어슬픈 비상계엄 선포는 지지하지 않지만 그걸 두고 내란죄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비 트랩을 설치했던 그들은 아직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누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문명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가장 높은 통치권자가 국가 긴급군을 행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면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솔직히 그 어슬픈 계엄령 선포를 두고 국민 계몽령이라고 변호하는 것도 웃기는 말이지만 그걸 아직도 내란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심장이 철로 된 자들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좀비들일 것입니다. 헌법을 배운 자들이라면 비상대권이 통치행위라는 것을 잘 압니다. 비상대권 혹은 국가긴급군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결정은 통치행위다. 헌법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어설픈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 이런 지하에 차버렸습니다.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처음 탄핵소추안의 표결 불성립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폐기된 뒤에 정기국회에서 임시국회로 회기를 달리했다면서 사실상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상징해 놓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벗어나 통과시킨 것도 헌법재판소가 묵인을 한 것입니다. 딱 한 명 보충 억인을 썼더군요. 거기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단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처리한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헌법학계의 태도라고 불리는 허영 교수가 이 문제를 놓고 사기 탄핵이라고 명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 노 학자가 억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 처음부터 내란죄가 없었다면 과연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일파와 그리고 안철수 등이 동의를 해서 6표 이상의 반란표를 동원해야 되는데 과연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안철수는 만약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자기는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처리하자 사실상 남은 것은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은 국회가 심야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거기에 순응을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일사불란하게 윤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폭동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헌재가 그 증거로 든 것은 역시 곽종건의 증언과 홍장훈의 메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 등은 이미 오염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은 하나같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속은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곽종건의 경우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본인이 20년 지기에게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일궈버리겠다 하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녹음 파일이 폭로됐는데도 말입니다. 그 녹음 파일은 곽종건이 김병주 유튜브에서 김병주와 박수는 사이에 앉아 울먹이면서 은혼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작년 12월 6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그런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 하루 전인 12월 5일 저녁 7시 반에 녹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곽종건의 증언은 더 따질 것도 없이 오염될 대로 오염된 것인데도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이를 외면했습니다. 명색의 현직 대통령의 방어권이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힌다면 이 나라가 민주국인가요? 헌법재판소법 32조도 정면으로 위반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런 작태는 광기란 말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배웠다면 무엇에 홀려도 이렇게 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사악한 광기입니다. 하긴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뒤에 곧장 검찰, 경찰, 공수처는 이 장들은 모두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죠. 이 장들은 앞다투어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그중에 공수처 오동훈이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명백히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한다면서 그 피의자로 윤석열을 3차례나 소환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공조본이란 것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오동훈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왜 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을까요? 언론은 이 일을 두고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관저가 한남동에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양심은 어디에 두고 다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체포영장을 2번 그리고 구속영장을 1번 발부했습니다. 그 3차례 모두 이 판사 3사람 어느 누구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수사권이 있는 자가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은 불법 영장입니다. 그런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2사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까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뒤에 배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포 적부심을 맡은 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도 역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법관입니까? 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더러운 사법 카르텔은 꼭 밝혀내야 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각하를 주장하면서 기각을 예상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같으면 그 판결문 같지도 않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욕을 실컷 해주고 싶은데 지금 그런 욕을 듣는 여러분들도 무척 괴로울 것으로 보였어. 이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법을 전공한 것이 몹시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조차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 어쨌든 후폭풍들을 또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졸지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헌법에 정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서 검찰과 공수처는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 기소를 할 만큼 수사가 되어 있는가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부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재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공판 준비기일 당시에 출석했죠. 그런데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 재판마다 출석을 해야 합니다. 4월 14일의 첫 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조태일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에서 최상목과 조태일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신문을 21일로 연기를 하겠다면서 검찰에게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4월 21일과 28일, 5월 8일을 공판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 당시에 내란죄 공수 사실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검찰이 기소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신청한 38명을 먼저 심문한 다음에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기일 2번에 밝히지 않고 38명 증인 신문을 한 다음에 그래도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 내란죄를 꼭 엮어버리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과연 이 증인신문으로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짜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전쟁, 그 전쟁을 두고 오동훈이 나뉘자, 박세인이 나뉘자, 또 심우정이 나뉘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벼르고 있는 사건은 그뿐이 아닙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외에 또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원에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왔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연관된 부분만 또 대구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윤 대통령 측이 대선 당시에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81회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검찰은 명태균이 당시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지난해 12월 확보를 해서 이미 분석을 마쳤습니다. 포렌식을 했겠죠. 그 외에도 서울고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고검이 항고를 검토한 뒤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 서울지검은 수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순직해병 최상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수해복구 작업 도중에 순직을 한 이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해라고 지시하고 이미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바로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군내 사망사고와 성폭력사고는 검찰이 이첩을 하도록 한 것이 결국 발단이 됐습니다. 왜 사망사고를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넘겼을까요? 군에 오래 있었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정당 등이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제기가 됐던 고발사주 의혹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의혹 제보자인 조승은이라는 젊은 여성이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김웅 등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상고를 해서 대부분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무리하게 지휘를 했다며 황운하가 고발을 한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황운하가 2심에서 무죄를 받자 그렇게 또 고발을 한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트럼프가 벌인 관세 진정으로 7일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우리뿐이 아닙니다. 일본, 홍콩, 대만 할 것 없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3월 31일부터 이 공매도 영향으로 마구마구 폭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를 허용해주면 외국인 돈들이 막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신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하나도 없고 매도 물량만 쏟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5.57% 하락을 한 2328.20에, 그리고 코스닥은 5.25% 하락을 한 651.30에 마쳤습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7.76%, 대만은 9.7%, 홍콩은 무려 13.22% 급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틀간 무려 1경원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1경원이라고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미국 뉴욕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욕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두드리면서 항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대혼란을 일으킨 뒤에 플로리다로 유유하게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가 공을 치며 느꼈을 희열, 역시 광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기에 찬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공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